플레이는 평면인데 플래너 하면은 이제 AR로 형용사형을 만듭니다. 그러면 얘가 평면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코어 플래너는 뭐예요? 네, 요거죠, 요거. 공동 합계의 뜻을 나타냄. 그래서 cooperate, coordinate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같은, 함께. 그래서 같은 평면에 있는 같은 평면의 페이스들을, 페이스는 면이잖아요. merge 한다 하면은 합병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걸 체크를 해버리시면 동일 평면에 있었던 면들이 막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캐드에서 불러온 어떤 면들이 걔를 그냥 하나로 합쳐버리니까 떡지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열심히 구분해서 그려놨던 게 떡진다. 그래서 체크를 하시면 안 좋겠죠. 자, 그 다음에 orient face is consistently, 그 가지고 있는 면들의 그 방향성,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트를, 그 방위를 컨시스턴트하게 만들겠다. 컨시스턴트가 한글로 뭐죠?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네, 뭐 한결같이 일관된, 뭐 일치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화 시키겠다. 그러니까 캐드랑 스케치업의 지오메트리 가지고 있는 그 페이스들을 컨시스턴트리하게 만들겠다. 이런 옵션들이 있고요. 요거는 다 부가 옵션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지만 뭐 기본 설정이 빠져 있으니까 저는 건드린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포지션 되어 있고 preserve a drawing origin, 드로잉의 동서남북 우리가 위쪽을 그렸으면 여기서도 위쪽으로 표현되고 아래쪽으로 그렸으면 아래쪽으로 표현되는, 그걸 그대로 맞출 거냐. 요것도 그냥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얘겠죠. 자, 이걸 보려고 가지고 온 건데, 스케일 우리가 밀리미터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밀리미터로 얘가 프리세팅 되어 있을 테고요. 스케치업이. 그리고 불러오는 애들이 같은 단위 유닛으로 밀리미터로 들고 들어와야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쵸? 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옵션을 본 거예요. 자, 다 돼 있으면 그냥 임포트 가지고 올게요. 결과가 나와요. 7개 레이어로 작성이 되어 있고 아크가 2개 있었고 라인은 34개, 폴리라인 52개, 뭐 엠텍스트 1개, 애노테이션 블럭 1개. 자, 이렇게 들고 오게 되어 있죠. 교수님, 화면 공유가 안 보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녹화하는 화면에는 아마 다 제대로 되어 있을 텐데, 네, 앞에 내용 뭐 클릭하면서 보셨으니까 똑같을 텐데 혹시 화면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녹화 화면 보십시오. 거긴 다 되어 있을 테니까. 자, 들고 들어오면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퍼스펙티브 뷰로 들고 올 거예요. 그래서 요 위쪽에 보이시는 화면 4개, 요 아이콘 몇 개죠? 6개. 그 뷰가 아이소메트릭, 그러니까 퍼스펙티브 뷰가 아니라 아이소메트릭이다라면 이제 이 벽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네, 그 뷰. 그리고 탑뷰. 저는 탑뷰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헷갈리는데, 예, 어쨌든 탑뷰. 그다음 프론트 뷰, 라이트 뷰, 백 뷰, 레프트 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스케치업이 건축을 위해서 탄생한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라이노도 마찬가지고, 라이노라는 하는 프로그램도 제품 디자인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프론트 뷰나 레프트 뷰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근데 건축에서 여러분들 패널 표시하실 때 좌측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이런 표현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건축에서는 방향, 향을 기준으로 북측면도, 서측면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다. 그래서 탑뷰에 보면 요게 있는데 우리가 요걸 모델링 해볼 거예요. 오늘 요거 모델링 같이 하시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도면을 열심히 그린 다음에 그 다음 그 스케치업으로 불러 들여와 가지고 그 내용을 3차원 모델링으로 하면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모델링으로 이제 스터디하는 과정도 있지만 여러분들 최종 모델링 하실 때 보통 활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클릭을 해보시면 하나의 덩어리로 클릭이 될 거예요. 이렇게 파랗게 잡히는 게 각각의 요소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일단은 임포트를 하면 하나의 블록으로 들어와 있어요. 하나의 그룹이 되어 있는데 그 그룹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0,0 좌표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0,0의 요 UCS 좌표까지 합쳐져 가지고 블록 그룹화 되어 있는 거고, 들어왔을 때 각각의 이제 요소들이 따로따로 다 클릭이 되죠. 그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선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각각의 엔티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에서 내가 라인을 이제 중복해서 그리시게 되면, 그러니까 라인 위에 다시 라인을 그리면 닫혀져 있는 폐곡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부에는 면이 차져요. 그쵸? 면이 차 있잖아요. 그럼 얘를 푸시풀 툴 통해서 벽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지금 얘를 더블 클릭 해볼게요. 트리플 클릭 들어간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바깥쪽에 만들어 놓은 엔티티 자체도 전부 다 선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벽체만 뭔가를 변경하고 싶을 때 따로 변경할 수가 없고, 이 안쪽에 있는 애들도 전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도면은 참고용으로만 존재를 하도록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깥쪽에 다시 한번 선을 그려주시는 모델링을 반드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본을 훼손하지 마라 라는 게 요지예요. 원본은 그대로 둬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레이어 설정부터 해야겠죠. 캐드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좋으니까. 근데 지금 레이어에 2D 창문, 2D 가구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캐드에서 썼던 레이어가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껐다 켜면은 캐드 전체의 레이어가 영향을 받아서 껐다 켜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3차원적으로 이제 필요한 레이어는 우리가 따로 작성을 하면 되겠죠. 레이어 0번이 디폴트 레이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3D 벽체, 그냥 저는 영어로 월 이렇게 쓸게요. 3차원의 벽체를 만들 레이어를 또 하나 작성을 해둘게요. 그리고 모델링을 시작을 할 건데, 일단 벽체 하나를 올린 다음에 나머지 설정들 여러가지를 또 같이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벽체를 만들 때 벽체의 높이는 여러분들 설계에 따라 다르겠죠. 설계에 따라 다를 텐데, 벽체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그룹을 나가시고요. 이 상태에서 자, 라인 클릭해야 되겠죠. 그쵸? 벽체를 그대로 따라 그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시작 끝이 잘 표시가 안 돼요. 이게 스케치업의 또 단점인데, 시작 끝이 표현이 안 되는데 내가 그린 시작점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거기까지 선이 딱 끝나면 이렇게 다시 꽉 차게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얘를 어떻게 하면 되죠? 푸시 풀 툴을 통해서 클릭하고 위쪽 방향으로 올리면 되겠죠. 근데 정확한 수치대로 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설계를 해 놓으신 상태를 그대로 모델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설계를 했을 때 집 내부의 천장 높이가 얼마로 설계를 했느냐, 그러니까 슬라브에서 위쪽 지붕층 슬라브까지 나는 예를 들어 한 4200을 잡았다. 그러면 42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되게 높네. 너무 높으니까 좀 낮출게요. 한 3600? 네, 요 정도 해볼게요. 나중에 높이는 다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둘게요. 자, 그리고 선택 툴로 다시 바꾸고 이렇게 바꿔 놓으면, 자, 이 벽체가 지금 모델링이 됐는데 이 벽체의 면들이 하나하나 전부 따로 지정이 되죠. 그쵸?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3차원의 오브제를 올렸다라고 하시면 그 오브제는 반드시 그룹핑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룹화.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그룹을 아예 안 쓰고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그룹을 하고 모델링을 해 주셔라. 자, 그러면 그룹은 어떻게 하느냐? 그룹은 단축키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컨트롤 G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컨트롤 G. 근데 그룹이랑 컴포넌트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룹과 컴포넌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룹을 훨씬 많이 쓰는 기능이라 그룹은 그냥 단축키 G로 바꿔놨고요. 컴포넌트를 컨트롤 G로 바꿔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기본이 컨트롤 G로 되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시려면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윈도우에 Preferences 가서 자, 숏컷 가서 그룹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Make Group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뭐로 되어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하십시오. 뭐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스케치업 워낙 오래 써가지고. 네, 뭐로 되어 있든 그룹을 뭐로 되어 있는지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지정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G키로 바꿔두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G키로 바꾸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럼 컴포넌트를 가볼게요. 자, make component 컨트롤 G로 되어 있죠. 저는 요거 뭐로 되어 있는지 또 확인해 보세요. 요거 아마 지정 안 되어 있으실 텐데 요거 둘 다 지정을 하고 쓰시는 게 맞기 때문에 컴포넌트랑 그룹이 비슷한 기능인데 조금 다르거든요. 컴포넌트가 좀 더 복잡한 기능이라서 조금 덜 써요. 쓰긴 쓰는데 그래서 저는 G랑 컨트롤 G로 바꿔놨으니까 여러분도 뭐 따라 하시려면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둘 다 어쨌든 단축키를 지정하고 쓰셔야 된다. 자, 그러면 만들어 놓은 상태에 이 벽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그룹핑을 해줄게요. 그룹을 하려면 전부 다 선택이 돼야 되죠. 드래그를 하시면 안 좋은 게 아래쪽이 선택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죠? 이 아래쪽 선, 아래쪽 면, 선 다 빠졌죠. 그쵸? 그래서 요것들을 전부 다 선택해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그룹핑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건 트리플 클릭 기억나시죠? 이렇게 클릭하면 떡지지 않은 붙어있지 않은 내가 그린 엔티티는 한 번에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G키를 눌러서 저는 그룹핑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더 모델링을 하기 전에 그룹과 컴포넌트의 차이를 보고 넘어갑시다. 렉탱글 기능으로 사각형을 그릴 건데 200에 200짜리 기둥을 만들어 본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얘는 절대값 상대값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절대값이니까 여기서부터 200에 200 점 하나 클릭하고 200에 200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가겠죠. 자, 얘를 높이를 2000 올려가지고 기둥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지금 그룹 안 된 상태죠. 자, 안 된 상태에서 하나를 아무 때나 복사를 해둘게요. 복사하는 방법은 선택하고 Move 누르고 컨트롤. 됐죠? 자, 그럼 얘는 그룹 할 거고 얘는 컴포넌트를 만들 거예요. 트리플 클릭해서 G, 트리플 클릭해서 얘는 컨트롤 G를 눌러줄게요. 자, 컨트롤 G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하나 뜰 건데 이 상태에서 definition 내가 이름을 쓰래요. 그러면 column description 200에 description은 안 쓰셔도 돼요. 200에 200짜리 컬럼이다. 이렇게 사용을 할게요. 자, 나머지 것들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냥 종료를 할게요. create 누를게요. 자, 그럼 얘도 똑같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 같고 얘도 하나로 묶여 있는 것 같고 둘 다 선택을 하고 아래로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복사를 하니까 결국 얘도 선택되고 다 똑같이 생긴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자, 그룹은 복사를 해도 각각이 그냥 별개의 엔티티로 인식이 돼요.
A와 B지만 똑같이 생겼지만 얘가 그냥 A와 B예요. 컴포넌트는 얘를 복사하면 완벽하게 동일한 애가 복사가 돼요. 얘도 A고 얘도 A예요. 그 말은 뭐냐? 자, 그룹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더블 클릭 들어가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기둥은 3000만큼 올렸어야 돼 라고 해서 다시 푸시 풀 툴을 눌러서 기둥 꼭대기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위쪽으로 1000만큼 하면 어떻게 되죠? 자, 바깥쪽에 있는 컴포넌트 똑같이 영향을 받고 있죠? 그쵸? 기둥이 400에 400짜리 기둥이었어야 된다. 자, 200 키우고요. 200 키우고요. 똑같이 영향을 받고 있죠. 그쵸? 얘를 수정해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똑같이 영향을 받아요. 1000을 다시 낮춰볼까요? 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컴포넌트, 어떤 상황에서 그룹을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반복되는 요소가 있고 항상 걔가 똑같이 변경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기둥 같은 거 줬다. 기둥의 높이는 동일할 테니까 그런 경우에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모두 그룹핑을 해주세요. 이런 건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룹이 맞겠죠. 자, 그럼 컴포넌트를 사용했을 때 주의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다 보면 스케일 플로우라든지 층고가 다른 한 층의 설계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설계를 내가 했다. 내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기 층고가 높아요. 요런 설계를 했어요. 좀 더 차이가 나게 극적으로 바꿔볼게요. 요렇게. 근데 기둥이 요렇게 들어가서 이제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쵸? 요렇게 받치겠죠? 그러면 기둥이 반복이 되니까 사실상 요 기둥이 여기 6군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기둥에 200, 200이니까 설계는 요렇게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겹쳐지게 얘를 컴포넌트화 시키면 편하겠죠. 자, 그럼 얘를 다시 컴포넌트 만들어진 게 아마 있을 텐데 만들어진 컴포넌트는 여기 보시면 우측에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여기 뜹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어차피 똑같은 거 쓸 거니까 클릭해 가지고 가지고 올게요. 200에 200짜리로 제가 해놨는데 요거를 400에 400으로 수정했으니까 다시 200에 200짜리로 만들고 여러분들 컴포넌트 안 만들었으면 그냥 새로 만드셔도 돼요. 저는 이거 200에 200짜리 만들어 놓은 거 쓰고 싶어서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가서 제가 만든 걸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얘를 일단 높이를 맞춰야겠죠. 그리고 복사를 할 거예요. 기준점 잡아서 자, 동일한 위치에 복사하고 싶으니까 우리 많이 했던 거 있죠? 가상의 가이드라인을 그어서 캐드에서 한 거랑 똑같아요. 딱 미드 포인트였네요. 네. 그렇지만 미드 포인트가 아니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복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요 선은 지워버리면 되니까.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컴포넌트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기둥, 요 기둥 4개는 좀 높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클릭을 해서 얘를 높이면 나머지가 다 같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요렇게 실제로 시공이 돼야 되거든요. 얘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시 컴포넌트를 해제해 줘야겠죠. 얘가. 그러면 컴포넌트를 해제하거나 그룹 해제하는 방법은 똑같이 Ctrl Alt G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언그룹. 그래서 Ctrl G, Ctrl Alt G가 원래 그룹 언그룹인데 저는 Ctrl G를 컴포넌트 해놨기 때문에 G, Ctrl G가 전부 Ctrl Alt G로 Explode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여러분들 똑같이 윈도우 가서
언그룹이 아니네. 네, 여기 보이시죠? explode, 폭파시키다. 이게 Ctrl Shift G로 되어 있죠. explode가 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얘를 explode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explode 하면 얘가 별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다시 트리플 클릭해서 얘를 컴포넌트 잡겠다라고 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셔야겠죠. 200에 200 높이 얼마짜리, 200에 200 높이 얼마짜리 이렇게 컴포넌트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컴포넌트를 복사했는데 explode를 하지 않고 얘를 그냥 쓰겠다라고 하면 우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make unique라고 하는 게 있어요. make unique. 그래서 독자적인 애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그룹핑이나 컴포넌트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얘도 컴포넌트예요. 얘랑 연동성이 풀려요. 그러면 얘는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이 컴포넌트를 조절하면 여기에서부터 복사된 애는 똑같이 영향을 받으니까 요거 두 개가 묶여 있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컴포넌트에 가서 살펴보면 200에 200자가 내가 원래 오리지널 했던 거고, 컬럼 샵1 컴포넌트를 그냥 유니크 만들었으니까 임의적으로 샵1이라는 이름을 붙였네요. 얘는 새로 컴포넌트가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디스턴스 테이프 메저로 높이를 해보면 2300짜리였고 얘는 3300짜리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겠죠. 프로퍼티 들어가서 컬럼 200에 200 하나가 3300, 그쵸? 잠깐만 다시 여기서 그냥 변경하면 되네요. 네. 곱하기 3300, 그리고 컬럼 얘를 넘버 원으로 하고 싶은데, 그럼 얘를 제로로 바꿨다가 얘를 2번으로 바꾸고 2300, 그리고 다시 얘를 1번으로 바꿔줄게.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넘버 1은 3300에 200에 200에 3300짜리, 넘버 2는 200에 200에 2300짜리.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컴포넌트는 복사를 하면 전부 영향을 받기 때문에 make unique 기능을 통해서 별도의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된다. 이게 귀찮으면 그냥 그룹을 써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개가 동시에 변경되게 하기 좀 힘들 거다. 네, 이런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그룹과 컴포넌트 소개가 다 끝났고, 나머지는 뭐 해야 되죠? 해당되는 벽체들 다 올려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렉탱글 툴로 이렇게 올리는 게 편하겠죠, 그쵸? 얘도 그룹. 자, 나머지 똑같이 다 올려줄게요. 더블 클릭하면 직전에 했던 높이 기억하겠죠? 자, 여러분들도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클릭 속도가 빠른 건 아니잖아요, 그쵸? 똑같은 속도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모델링한 방식을 보여드리는 게 여러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요게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 좋은 방법은 아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제가 속도가 빠르니까 그냥 잠시 말씀을 드리면, 자, 창이 있죠. 창의 높이가 있을 거예요. 나는 1200 높이로 창을 만들겠다. 그럼 창대가 있어야겠죠. 여기서부터 1200 높이로 창대를 만들고 다시 그룹핑을 해요. 예를 들어, 자, 얘는 이걸 복사해서 수정을 할게요. 요렇게, 그쵸? 로테이트 기능도 잘 활용해서, 자, 요렇게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창대가 있으면 위에 있는 부분, 창 상부도 있겠죠. 그쵸? 이쪽도 해야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상부가 있는 애들 다 클릭해가지고 복사를 한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줄게요. 자, 그럼 창문의 높이가 나오겠죠. 1200. 예. 이렇게 창을 만들어도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내가 설계 컨셉 자체가 어떤 벽체 이 인면과 위아래 인방과 아래쪽에 있는 창대 벽이 구분이 되는 재료로 내가 모델링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설계 컨셉이 그게 아니라면, 자, 설계랑 연관시켜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자, 나는 나무 재질을 여기다가 입히고 이 가로로 뻗어져 있는 애들은 벽돌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내 설계였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디자인이니까. 그쵸? 설계와 디자인이 컨셉이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컨셉 자체가 이게 아니고 나는 요게 그냥 전부 하나의 벽으로 디자인이 됐어야 돼요. 외장재가 보기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다 벽체를 따로따로 모델링 해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거 덩어리를 하나로 올려놓고 파먹는 디자인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자, 그 파먹는 디자인이란 게 무슨 말이냐. 자, 렉탱글 사각형을 그릴 건데 이 벽 두께가 얼마인지 일단 계산을 해봅시다. 150이네요. 자, 그럼 사각형을 여기다 그려요. 일단 꽉 채워. 꽉 찼죠. 이렇게 푸시프로 하면 전체가 꽉 찬 애가 올라가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올려놓고 빼도 되고 옵셋하고 올려도 되는데,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단 통으로 올려버릴게요. 자, 요거죠. 까먹기 전에 그룹핑 해놓고요. 자, 그룹에 들어가서 옵셋 얼마죠? 150 두께였죠. 벽체가 150으로 만든 다음에 가운데 있는 애를 푸시풀 툴로 내려버릴게요. 빼버릴 거야. 어디까지? 바닥까지 그냥 쭉 밀어버릴 거예요. 엔드포인트를. 어떻게 됐죠? 구멍 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이런 경우에 전체가 벽돌인 집이다. 그리고 요 가운데에 있는 부분을 내가 파먹을 거야. 창을 뚫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델링을 설계라기보단.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저는 다 해볼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편한 방법대로 따라서 한 가지만 해보시면 돼요. 제가 이 방법으로 지금 일단 모델링을 빨리 해볼게요. 자, 그러면 창틀의 위치나 크기가 얘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머릿속에 설계가 있다, 인면도를 그려놨다라고 하시면 그 방향 그대로 가야 되잖아요. 얘가 그룹핑이니까 여기서 선을 그려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쵸? 선을 그려도 이 선이 이 면을 잘라먹지 않아요. 그래서 바깥쪽에 선을 그려주고요. 그래서 그룹핑을 미리 하는 겁니다. 자, 아래쪽도 선을 하나 그려줄게요. 아래쪽에 선이 여기 있을 거예요. 중복돼서. 우리 높이가 얼마라 그랬죠? 창대 1200이라 그랬죠? 그쵸? 자, 그 다음 위에 있는 선 또 그려주고요. 얘의 높이를 또 1200으로 낮췄죠. 자, 그럼 얘는 필요 없죠? 그렇죠? 이 면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면을 사용할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그리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얘가 필요한 거예요. 이 위치가.
이해돼요? 요 위치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그룹 들어가요. 이제 요 위치가 희미하게 표시되죠? 그럼 렉탱글로 따라서 그리는 거예요. 중복돼서 그려졌거든요. 다시 푸시풀 툴로 면 쪼개졌죠. 이제 이렇게 해서 벽 안쪽 기준까지 쑥 밀어버리면 창이 뚫려요. 그쵸? 제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더 편하고 뭐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달라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과 창 위치를 다 잡아가지고 높이 지정해서 뚫는 방법 또 하나가 있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벽체 하나를 모델링 해요. 벽체 하나를 일단 모델링을 합니다. 그룹핑 할 거예요. 자, 이 벽으로 들어가요. 내가 만든 모든 벽은 이제 이 벽에서부터 확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랫선에서부터 지금 아랫선 선이 여기 존재한다 그랬죠. 클릭이 된다 그랬죠. 여기 클릭된 거 보이시죠? 얘를 1200 높이로 복사를 해요. 복사됐죠? 자, 위에 있는 선도 선택하시고 아래로 내리면서 1200으로 복사해요. 복사됐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정확한 위치를 지정해서 선을 직각으로 딱 그었기 때문에 이제 이 면이 쪼개지게 돼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놔두고 푸시풀 툴로 요걸 늘리는 거예요. 끝까지 늘릴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위치, 요 벽의 위치가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벽의 위치를 잡아가려면 복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제 선을 그리는 거죠. 요렇게 직각으로 올리고 여기서 선을 그려요.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또 직각으로 올려도 되고 거리를 재고 300이네요. 얘를 300만큼 복사해도 돼요. 이 선은 필요 없죠? 따라오기 위해서 한 거니까 수시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면이 이렇게 쪼개져요. 자, 얘를 어떻게 하면 되죠? 올리면 되죠. 위까지. 자, 이렇게 올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인데 요 선이 남아 있거든요. 보이시죠? 요 선을 삭제를 해 주셔서 면 정리를 수시로 해 주셔야 돼요. 요렇게. 자, 아까랑 똑같은 모양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건데 방식이 다른 거예요. 방식이. 이해되시죠? 950이네요. 네. 가이드라인 안 그어도 디스턴스로 잰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남아있는 선 항상 체크하면서 삭제하시고. 자, 결과는 똑같죠? 그쵸? 그래서 어느 방법으로든 만들면 되는데, 자, 만약에 내가 이 방법으로 했어요. 이게 제일 빠르고 편했어. 처음에 만든 게 얘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슬리는 건 이런 선들이 필요 없다는 것과 이 선들로 인해서 각각의 그룹, 각각의 애들이 다 따로따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료를 먹일 때 지금 제가 버킷 툴을 이용해서 머티리얼로 이렇게 재료를 딱딱 입혔거든요. 이거 나중에 해볼 건데 재료를 입힐 때 요 단위별로 다른 재료가 들어갈 수 있고 다 입력한다 해도 요 선들이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좀 잘못 모델링 된 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내가 별도로 모델링한 애들 요 아래쪽 거 빼고 캐드선 빼고요. 전체를 다 선택하시고요. 만약에 캐드선이 선택됐다라고 하시면 Shift로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그룹으로 치면 그룹이 한 10개가 모여가지고 같이 선택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룹을 익스플로드 해버립니다. 풀어요. 자, 푸는 순간 딱딱 붙어있던 면들이 그냥 우리 그 찰흙 반죽하듯이 아니면 밥풀 붙이듯이 그냥 딱 붙어버리거든요. 이미 붙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전체를 하나로 그룹으로 묶어줘요. 다시 G 누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익스플로드하고 다시 G 누르는 걸 연달아서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선들은 보이지만 얘가 하나의 그룹이 됐죠 지금. 그쵸? 그럼 들어가 볼게요. 다 면이 쪼개져 있죠?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아까 여기 모델링 하면서 넘어갔던 상황들이랑 똑같이 선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필요 없는 선을 지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딜리트로 선택 딜리트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레이즈 기억나시나요? 이 키 누르고 이렇게 요게 더 쉬울 거예요. 딱 클릭 안 해도 되니까 밀고 진행하면 됩니다. 클릭 안 하고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이 엣지 부분 클릭하면 엣지가 지워지면서 터져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터진지 모르고 모델링 작업 계속하고 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돼요. 보이시죠? 네. 요 난리가 납니다. 잘못 클릭하면. 네, 요렇게 해줘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스케치업이라는 어떤 그 모델링 시스템을 이해를 하시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제일 빠르고 적합한지 스스로 판단이 서실 거예요. 저도 모델링 할 때마다 건물의 형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실제로 내가 인면 디자인 다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도 다 파악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됐죠? 아마 속도를 못 따라오고 계실 텐데 괜찮아요. 괜찮고 제가 하는 방법을 지금 머릿속으로 딱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 스케치업이 요런 툴들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 툴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제 화면을 보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시간 쓰면서 연습만 하시면 되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가지 필요한 기능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측에 보시면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볼게요. 스타일즈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스타일즈. 거기에 에디트라고 되어 있는 탭을 클릭해 보세요. 에디트. 자, 여기에 설정할 수 있는 값들이 엣지, back edges, profile, depth Q, extension, endpoint, jitter 이렇게 있는데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클릭해 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엣지는 엣지를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겠죠. 엣지를 빼시면 엣지가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간 부드럽지만 흐리멍텅한, 다 체크를 빼볼게요. 일단 네. 이렇게 부드럽지만 흐리멍텅한 건물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렌더링을 돌린다 그러면 요게 맞아요. 그쵸? 우리가 만화처럼 엣지에 뭐 굵은 선이 그려지게 건물을 시공할 수 없잖아요.
근데 디스플레이상 우리가 그냥 느낌을 주고자 이 엣지를 주는 거죠. 모델링 돼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자. 자, 백 엣지는 보이지 않는 뒤쪽의 엣지까지 보이게 할 거냐. 모델링 하는데 많이 방해가 되겠죠. 켜는 경우는 잘 없어요. 엣지는 모델링 할 때 항상 켜고 작성을 합니다. 엣지가 없으면 말 그대로 엣지가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클릭하기도 어렵고. 자, 그 다음에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저는 체크가 되어 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프로파일을 체크하면 어떤 전후, 좌우, 전후에 있는 선의 그 위계를 명확하게 해줘요. 좀 더 그러니까 화장으로 치면 아이라인 같은 거를 굵게 그려주는 거예요. 내 얼굴에 원래 윤곽선이 있긴 있는데 더 굵게 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 뒤쪽 선, 옆쪽 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굵은 선, 얇은 선이 표현이 되니까 조금 더 선이 굵은 그 모델링이 눈에 티가 나죠.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모델링 하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거든요. 얼마로 할 거냐, 그쵸? 굉장히 막 만화 같은 그림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쵸? 마인크래프트 같이.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다 정해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대로 설정을 하고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설정을 항상 그대로 유지를 하고 써요. 자, 그 다음에 밑에 depth skew 같은 경우는 선의 원근감을 표현해서 값이 커질수록 이제 뷰포트 상에서 가까운 곳에 가깝고 이제 굵게, 그리고 멀리 있는 건 얇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파일이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여기 보시 프로파일이랑 중복되니까 프로파일을 끄고 보여드리면 가까이 있는 건 굵게, 멀리 있는 건 얇게 해서 그냥 굉장히 비현실적이지만 그냥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의 차이를 잘 두게, 잘 보이게. 그래서 이 같은 개체인데도 멀리 가면은 얇게 선이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요 모델링 할 때는 별로 도움이 되는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익스텐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마 요게 요 기능이 스케치업 처음 기본 세팅이 되어 있으면 다 켜져 있을 거예요. 스케치업이 또 이런 것 때문에 좀 뜨긴 했는데 이 수치를 좀 바꿔보면 이렇게 우리 CAD에서 디멘전 하면은 삐져나간 그 익스텐션 라인처럼 삐져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기본 세팅이자 유행이 됐냐? 스케치업이라는 그 프로그램 태생 그대로 스케치한 것처럼 모델링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스케치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선을 긋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들이 조금씩 삐져나가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익스텐션이 있는 거다. 이 수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링이 크니까 10으로 해도 많이 안 삐져나가는 건데 확대를 절대적인 건 아니네요. 스케일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작은 것들 모델링하면 되게 그 상대적인 삐져나간 크기가 커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선 끝에 굵은 점을 표시해주는 익스텐션 잠깐 빼볼게요. 선 끝에 굵은 점을 탁탁탁 찍어가지고 엣지 부분을, 그러니까 엣지보다는 이제 vertex, 꼭지점들을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거. 그래서 내가 꼭지점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땐 이런 것들을 껐다 켰다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만나고 있는 점. 그 다음에 지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직선을 그릴 때 이렇게 한 번에 직선을 쫙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휘어져 있더라도 선을 여러 번 쓱쓱쓱쓱 그려서 직선인 것처럼, 전체적인 굵기가 직선인 것처럼 그리는 과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오토튠 같은 거죠, 우리 손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 좀 중복돼서 보이는 이런 것들 보이시죠? 스케치한 것처럼 티가 나게. 그래서 스케치업 제일 처음에 샘플 모델링 받아보면요, 프로파일, 익스텐션, 지터가 다 켜져 있어가지고 뭐 이런 형식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화면으로 지금 모델링을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스케치업 처음 설정하시면 다 빼주십시오. 이 기능을 사용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전문적으로 활용하기엔 좋지 않습니다.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빼고 쓰시는 분도 있고, 저는 켜고 쓰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켜고 쓰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에디트 중에 우리가 세팅에 하나를 한 건데 엣지 세팅에 대해서 지금 전부 해본 거예요. 그쵸? 그럼 두 번째 건 뭐가 있나 볼게요.
페이스 세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엣지는 선이었고 페이스는 면이라 그랬죠. 자, 그럼 면에서 설정할 거는 크게 없는데 프론트 컬러, 백 컬러 기억나시죠? 뒤집어져 있을 때 우클릭 R 누르면 리버스 페이스 돼가지고 안쪽을 보여준다. 그래서 터져 있는지 안 터져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색깔이기 때문에 요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바꾸고 쓰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구분할 수 있는. 그리고 Material Transparency를 쓸 거냐, 요것도 체크를 빼지 마세요. Material Transparency, 이제 투명한 재료를 표현할 때 투명하게 표현할 거냐 말 거냐, 요것도 그냥 되어 있다. 예,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백그라운드 세팅은 말 그대로 배경 세팅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그라운드의 색깔을 뭘로 할 거냐, 그쵸? 여기 돼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스카이, 하늘 설정을 할 거냐, 하늘이 없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우리 가상의 공간이니까 하늘이 없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가끔 스케치업에서 그냥 퍼스펙티브 뷰 잡아가지고 익스포트 한 다음에 하늘을 합성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평선이 필요해요, 기준이 되는. 그래서 저는 하늘을 빼고 쓰지는 않고 켜놓는 편입니다. 자, 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말고 그라운드를 따로 쓸 거냐, 차이는 뭐냐면 백그라운드랑 그라운드랑 동일한데 그라운드는 지면이니까 아랫면과 윗면을 구분하겠죠, 그쵸? 네. 근데 지면이 없으면 이렇게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냥 다 뚫려서 아래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운드를 체크했는데 show ground below를 체크를 빼버리면 이 아래쪽에 모델링한 내용은 보이지 않게 돼요. 트랜스페런시가 지금 적용이 돼 있네요. 만약에 얘를 빼버린다, 그쵸? 묻힌 것처럼 아예 표현이 돼버리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체크를 하고 쓰실 수가 있다. 저는 그라운드는 표현 안 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워터마크 세팅. 워터마크 쓸 거냐 말 거냐, 여러분들이 모델링하는 어떤 이미지를 이제 누군가가 익스포트해서 쓴다거나 할 때 워터마크를 표시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디스플레이 워터마크를 했을 때 그 워터마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야겠죠. 뭐 카피라이트가 누구한테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거는 쓰는 경우 잘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모델링 세팅도 요거는 저는 전부 다 건드리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자, 선택을 했을 때 선택한 색상을 뭘로 바꿀 거냐, 인액티브한 섹션들은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 락 기능 레이어 락 했을 때 어떤 색으로 표현할 거냐, 가이드는 뭘로 할 거냐, 섹션을 했을 때 섹션 필은 무슨 색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세팅 바꾸는 건데, 섹션 필은 저는 이제 회색으로 바꾸고 익스포트를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시커먼 섹션은 좋아하지 않아서 너무 시커머면 그 까만 거 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전체적인 형상보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바꿔놓고 쓰는 경우는 있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그냥 원하는 그 커스터마이즈 하지 마시고 요거는 그대로 쓰셔라. 섹션 같은 것만, 섹션 필 차 있는 섹션만 바꾸는 경우는 있는데, 제가 그냥 보여드리면 이렇게 섹션을 자를 수 있는 툴이 있는데요. 네, 잘랐을 때 요 면 색깔 있죠, 얘가 이제 너무 시커멓게 돼 있으면 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익스포트 했을 때 느낌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조금 빼고 쓰는 편이긴 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굳이 커스터마이즈 하겠다라고 하시면 뭐 굳이 제가 말릴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조절할 수 있는 창인데, 저는 되도록이면 그냥 변경하지 않고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뷰에 대한 모든 설정 값이었으니까, 스타일 설정이었으니까 여러분들 구색에 맞게 바꾸시면 되고, 나머지 모델링 또 가면서 모델링 기능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건물이 이제 기초가 있어야겠죠, 그쵸? 다시 레이어 가셔서 플러스 3D 파운데이션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제가 이거 원로 설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엔티티 인포 가서 3D 원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자,
자, 현재 레이어 체크하고 파운데이션을 대각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사각형 만들어주면 새로운 사각형이 차겠죠, 그쵸? 기초는 집 아래에 존재하니까 뭐 깊이 한 400 정도 깊이로 기초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기초 바깥쪽으로 실제 땅이 있어야겠죠. 얘는 콘크리트인 거고 바깥쪽에 땅이 있어야겠죠. 그런 땅도 내가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따로 만들어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도 레이어 설정을 해야겠죠, 그쵸? 3D 그라운드.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기초를 모델링 했는데 기초가 요 땅 속에 묻혀 있는데 중복돼 있죠. 들어가 보시면 얘가 이렇게 중복돼서 요거랑 얘가 겹친 모델링이 된 거예요. 그쵸? 그럼 사실상 땅을 파가지고 기초를 묻어야 되니까 이 기초에서 땅에서 기초만큼을 파내야 되잖아요. 그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얘를 그룹핑한 걸 들어가서 다시 렉탱글을 기초를 따라서 똑같이 그리고 푸시풀 툴로 땅 기초만큼의 깊이로 땅을 내리는 방법. 그쵸?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파진 것처럼. 그쵸? 이렇게 있는 거여서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 만약에 요 과정을 안 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기능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 intersect, union, subtract, trim, split 이런 게 있죠. 요게 이제 솔리드와 솔리드 꽉 갇혀져 있는 덩어리와 덩어리들끼리의 뭔가를 할 때 명령어들인데, 요거를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겹쳐있는 개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반드시 덩어리가 딱 닫혀 있어야 됩니다. 터져 있으면 안 되고. 자,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것들은 영어 단어 그대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거 두 개가 인터섹트 된다. 중복되는 것만 살아남고요. 그쵸? 요거 두 개를 유니언 시키겠다. 그룹이 돼 있어도 되고 그룹이 안 돼 있어도 먹는데 되도록이면 그룹이 돼 있는 상태에서 명령을 수행을 할게요. 항상. 자, 유니언 한다 그러면 합쳐진 상태에서 그룹 하나로 합쳐졌죠. 그럼 얘가 따로따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편집이 가능하게 바뀌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subtract니까 어디에서 어디를 빼야 되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subtract 누르고 1번, 2번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얘를. 그쵸? 네. 여기를 빼는 거고 여기를 남기는 거고 요런 순서네요. 네. 그쵸? 요런 식으로 어디 있고 중복된 것까지 그냥 빼내고 삭제해버리는. 자, 그 다음 얘는 트림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트림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만큼 트림 안 쓰는 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두 개 선택이네요. 살펴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얘는 원본을 삭제를 하잖아요. 트림은 그냥 원본을 삭제를 안 하고 남겨놓은 채로 빼버리네요. 그 차이가 있네요. 그럼 트림도 1번, 2번이 있겠다, 그쵸? 똑같이 subtract랑 같은 건데 1번, 2번이 있는데 1번은 온전히 남겨놓고 2번은 1번에서 빼내는 거. 그러니까 순서는 같은데 먼저 클릭한 걸 남겨놓고 나중 거를 빼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먼저 클릭한 게 온전히 남겨져 있고
나중에 클릭한 게 먼저 클릭한 걸 빼내진 상태인데 원본의 개체를 남겨놓는, 보통 잘 쓰지 않아서 저는 요거를 한 번도 실무에서 써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기능이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건 요거 뭐 스플릿이니까 3개 다 남겨져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스플릿은 항상 모든 프로그램에서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자르고 남겨놓고를 다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3개 다 남겨놓게. 그래서 이렇게 다 남겨져 있도록 내부에 되어 있는 방식이 스플릿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트림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그랬는데 사실상 얘는 트림을 했어야 되네요, 그죠? 저는 트림을 하는 것보다 들어가서 렉탱글 그리고 다시 내리는 게 훨씬 편해서 항상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남겨야 되니까, 그쵸? 얘를 남겨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트림인데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겠죠. 그쵸? 맞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맞게 됐네요. 그쵸? 파졌고, 원래 땅도 남아있고, 그쵸? 땅도 남아있고, 개체도 있고. 네, 이런 경우에 트림을 쓰는 거였네요. 네. 근데 저는 트림보다 좀 직관적인 걸 좋아해서 제가 원하는 거 정확하게 선택해서 빼내고 내리고 항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내가 하는 게 눈에 딱 보이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게 익숙하시면 이렇게 사용하셔도 된다.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 기능을 설명드린 거예요. 다 해보고 계시죠?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지붕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문도 채워 넣을 거고 창도 채워 넣을 건데 시간이 되는 대로 하다가 중지할 수도 있고요. 자, 바닥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얘를 이용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용한다는 건 복사해서 두께를 줄이고 뭐 크기를 줄이고 해서 편집을 한다는 거고, 아니면 새로 그리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럼 레이어 또 하나 작성하고 3D 지붕은 이제 실링이라고 하는 건 내부에서 보이는 지붕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슬래브를 만드는 거죠. 상부 슬래브. 그래서 옥상층 슬래브니까 그냥 슬래브로 저는 지칭을 할게요. 그리고 얘를 클릭하고,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요 바깥쪽으로 건물이 파라펫이라고 하는 게 더 올라가야지 물이 안 흘러내리니까 안쪽 사각형을 기준으로 요 렉탱글을 그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푸시풀 툴로 아래로 내려줄 거예요. 두께를 150 두께로 내려줄게요. 자, 그럼 실제로 높이가 우리가 얼마를 지정했었죠? 3600이었고 얘를 빼면 3450짜리의 노출 천장이 되는 거고, 실제로 여기에 이제 천장에 들어있는 뭐 에어컨이라든지 전기 배선이라든지 전구의 뭐 뒤에 튀어나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가리려면 그 가려져 있는 천장 속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천장 속 공간을 따로 모델링해서 실링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천장고는 이거보다 낮아지는 거고요. 벽체는, 내부 벽체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이 벽체는 조적벽이라고 하면 이 슬래브까지 결합돼 가지고 쌓여질 필요는 없겠죠. 그쵸?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게 지금 모델링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그런 경우에 두 가지를 수정해야겠죠. 바깥쪽은 파라펫으로 더 올라가야 되고 안쪽에 있는 벽은 더 내려가야 되고 이거보다. 그쵸? 그럼 벽체를 수정을 해줘야겠죠. 자, 클릭을 해서 들어간 다음에 벽체가 지금 전체가 하나의 면으로 같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면을 구분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선을 그려서 자르고 선을 그어서 딱 자르면, 자, 얘는 푸시풀 툴로 낮출 건데 어디까지? 요 아랫면까지. 그쵸? 딱 맞게 낮아졌죠. 얘는 파라펜만큼 올릴 건데 얼마만큼? 뭐 물 떨어지지 않는 정도, 아니면 사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난간의 높이 정도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설계 디자인에 맞춰서 예를 들어 문 상부까지 파라펫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를 디자인을 저랑 꼭 같이 지금 딱 따라서 하실 수 없어요.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위를 채우시고 요 부분의 면적 높이는 내가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그쵸? 면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아, 제가 지금 계속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는 하이드 언하이드를 해서 그래요. 하이드 언하이드. 컨트롤 H, 저는 이거 컨트롤 U로 쓰거든요. 아, 밑에 해놨구나. 네, 하이드 언하이드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캐드에서 전구 모양 껐다 켰다 하는 거랑 똑같이 내가 선택한 거 하이드 언하이드 요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파라펫이 실제로는 이 두께보다 조금 좁게 올라가겠죠. 그쵸? 그러면 옵셋 해서 골조벽은 골조벽인데 두께를 한 100만큼만 올리겠다. 아이고, 이거 총 두께 얼마였지? 150. 네, 그래서 얘만 올리겠다. 뭐 난간 대신 할 수 있게 뭐 더 높이 올려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뭐 낮게 올려도 되는데 전 난간으로 활용을 해볼게요. 나중에. 네, 총 900 높이로 올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에 문을 넣으면 문 높이에 맞게 얘를 바꾸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문 디자인이나 높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 이제 디자인 하실 때 잘 맞춰 주시면 모양이 조금 더 예쁘겠죠. 그쵸? 라인 같은 걸. 예, 들어가서 이런 선 정리 같은 거 계속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한 거 중에 속도를 못 따라오는 건 괜찮아요. 만약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잖아요. 막 화면 돌리고 뭐 껐다 켰다 뭐 하고 하는 그거 중에 지금
도대체 당신 뭐 하는지 모르겠다, 아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장면이나 그런 게 있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거든요.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까 스케치업 비중된 시간이 적어서. 없었어요? 다들 지금 이해하고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네, 아무도 없다니까 굉장히 잘 따라오고 계신 걸로 그냥 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창틀 만들고 문 만들고 안쪽에 타일 깔고 뭐 이런 것들 쭉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쵸? 계단 만들고. 자, 쉬운 거부터, 눈에 빨리 띄고 잘 되는 거부터 계단부터 만들어 봅시다. 자, 계단 만드실 때 여러분들 캐드 도면 그릴 때도 그렇게 작성하시던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단은 한 칸, 내가 만들 한 칸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단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보통. 그쵸? 그럼 계단이 지금 매달린 부분이 없죠? 이거 툭툭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얘가 밑으로 뚝 떨어질 거 아니야, 테트리스처럼. 그쵸? 그래서 실제로 계단을 이제 모델링 하시려면 두 칸, 두 칸 기준으로 렉탱글을 짜고, 대중적인 높이 뭐 한 165, 170, 170 정도로 잡아 볼게요. 170 기준으로 높이를 잡고 얘를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핑 한 다음에, 자, 일단 하나를 중심 기준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곱하기 몇 하면 아까처럼 쭉 올라갈 텐데, 그러면 이 계단 한 칸 한 칸이 전부 따로따로 지금 그룹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10개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선택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단 한 칸을 올렸을 때 요거 두 개를 선택해서 재그룹을 해주세요. 그룹 안에 그룹, 더 큰 그룹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들어가면 또 그룹이 있겠죠. 들어가면 얘 또 수정 가능하고. 재그룹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룹을 한 번만 들어가신 상태에서, 자, 그룹 계단 윗단 하나 선택하고, 잠깐만요. 그 전에 슬래브 레이어에 갑시다. 똑같은 레이어로 그냥. 아니야, 계단 따로 만들래요. 네, 요거는 안 따라 하셔도 되니까. 네, 요렇게 지정하고 갈게요. 자, 요 상태에서 위쪽 걸 클릭해서 그룹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복사. 자, 몇 개가 필요한지 대충 눈으로 볼게요. 한 10개, 15개. 예. 자, 이 상태에서 하이드를 해보면, 건물이 너무 높은데요? 네, 너무 높아요. 그러면 수정을 좀 해야겠네요. 높이를 수정하면 되는데, 그건 뭐 설계를 수정하는 게 되니까 좀 찜찜하니까. 자, 임의로 그냥 순간적으로 설계 변경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다 못 따라오셔도 되고, 제가 계단을 만드는 요령이랑 형태에 대한 요령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계단이 만들어져야겠죠, 그쵸? 네, 이렇게 만들어져야겠죠, 그쵸? 이렇게 돌아가게 기둥도 박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자, 계단을 이렇게 모델링하고 그냥 끝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철근 콘크리트로 계단을 만든다고 하면 이 계단의 아랫면을 이렇게 두지 않아요. 가끔 건물이 만약에 1000개가 완공이 된다 그러면 1000개 한 개 정도는 이렇게 일부러 두는 경우는 있어요. 일부러 둔다기보다는 이렇게 거푸집을 짜서 만드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는 아랫면이 사선인 계단보다 아랫면이 계단 형식으로 들쭉날쭉 되어 있는 계단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들이고 신경 써서 디자인한 계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모델링이 같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랫면을 사선으로 만들어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거 왜 튀어나갔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모델링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제가 오류를 계속 만들어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얘가 컴포넌트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디자인을 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사선으로 막혀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과정을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아, 여기가 사선으로 막혀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를 삼각형으로 만들고 푸시풀 툴을 통해서 다시 밀어 넣은 다음에 얘도 그룹핑을 하고 얘와 얘가 하나의 그룹이 돼서, 그쵸? 그룹을 풀고 다시 그룹하고 해서 지우고, 요 과정을 해가지고 다시, 아, 실수했으니까 다시 이거를 복사를 10개를 하고 하는 과정을 다시금 쭉 해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쵸? 요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요런 사선들이 생기니까 나중에 요 그룹들 전부 다 다시 그룹 풀고 그룹해서 들어가서 요 옆면을 지워주시는, 그죠? 지우개 툴로 요 짓을 다 해야 실제로 계단을 만드시는 건데, 실제로 계단을 디자인할 때 또 두께가 이렇게 두껍지도 않죠. 얘는 슬라브 두께만큼 가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걸쳐서 여러분들이 다 시행착오를 거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계단 만들 때 미리 그 조그마한 것들을 좀 예상하셔가지고 컴포넌트로 디자인을 하시고 그거를 만들어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컴포넌트로 디자인했으면 지금 이런 과정에서 어떤 장점이 생기느냐, 이렇게 돼 있었죠, 그쵸? 자, 이 아래쪽을 새로운 삼각형 만들 필요 없이 이 개체 자체를 변경을 시킬 수 있잖아요. 여기에 윗변을 선택하고 Move M키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거 자체가 지금 이런 사선으로 바뀌었죠, 그쵸? 그러면 얘가 컴포넌트면 나머지 애들도 전부 똑같이 그렇게 사선으로 변경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 깊이감이 좀 안 맞았다, 그쵸? 깊이감이 좀 안 맞아가지고 내가 잘못 디자인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얘를 한번 수정하면 전부 같이 수정이 될 테니까. 이 면을 이동시키면 되잖아요. 깊이감이 안 맞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요정도다, 얘가 컴포넌트면 얘도 같이 움직였겠죠, 그쵸? 이 면이 이렇게 같이 움직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쭉 수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로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좋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걸 작업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의 그룹을 다 풀어서 다시 그룹핑 한 다음에 이 사인면을 다 지워주시는 게 제일 좋다. 예, 옆면이 쭉 가야 되니까. 자, 그게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하이드 잠깐 해놓을게요.
이 높이랑 이 높이가 정확하게 상단과 상단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계단을 딱 밟았을 때 옆면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수치상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요 윗면을 얼마로 잡았었죠? 3606. 왜 이렇게 이상한 수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잘못 이동시켰나봐요. 그럼 360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3600으로 했으니까 처음에. 자, 그럼 3600을 계단이 몇 개가 필요한지 계산을 해보려는 거예요. 대충 우리가 170을 기준으로 165에서 170 사이로 계단을 디자인하거든요. 그보다 낮으면 너무 낮아서 불편하고 높으면 힘들어요. 자, 그러면 165를 기준으로 나눠볼게요. 한 단을. 자, 그럼 21.81818181이니까 반올림하면 계단 22개가 들어가야지 딱딱딱딱딱딱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22번을 밟아야. 실제로 여기 계단 참도 여기보단 더 아래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8, 19, 20, 21, 22. 그쵸? 딱 맞죠? 예. 22개가 있어야 지금 얘의 반올림한 높이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더 낮으면 안 되니까. 더 낮으면 한 칸이 더 필요한 거니까. 22칸이면 된다. 자, 그럼 역으로 또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자, 3600을 22개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얼마죠? 163.636363으로 내가 한 단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근데 제가 165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22단이 된 건데 165에서 170 정도면 괜찮다고 했잖아요. 163은 좀 너무 낮으니까. 자, 그럼 다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3600을 170으로 나누면 그러면 21, 22개가 들어가야겠네요. 만약에 21개를 하면 170이 살짝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3600 나누기 170을 하면 21개를 하면 171.4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2가 표준보다 조금 넘어가요. 그래서 일반 주택에 만약에 이런 설계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조율을 해서 계단을 163으로 할지 171로 할지 이런 것들을 실제 건축 재료 같은 거 쌓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22개의 기준으로 간다고 하면 21.818181 이런 수치였잖아요. 그쵸? 163.636363 높이가 163.6363이니까 제가 이걸 163.6363으로 모델링을 한다 한들 소수점 0.00 몇몇몇몇이 요 끝에서 안 맞겠죠. 그렇죠? 모델링은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스케치업에서는 쉽게 우리 스케일 기능 배운 거 스케일 기능 배운 거 기억나시죠? 스케일 눌러서 지금 스케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뭐죠? 높이만큼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위아래 기준이 되는 요선, 이거 왜 이렇게 아래까지 지정이 돼 있지? 이 선 때문에 요 선은 삭제를 할게요. 자, 요 스케일 눌러서 위아래가 어디로 가면 되죠? 요 높이 위아래로 상단을 여기로 딱 맞추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한 단을 계산해 볼게요. 164라고 나오죠? 근데 실제로 164가 아니라 제가 소수점 첫째 자리도 표현 안 되게 1의 자리까지로 프리시전 처음에 맞춰놓고 작업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나요? 그렇기 때문에 164로 표기가 되는 거지 실제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거나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게 하면 163.63636363이 떴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높이를 맞춰주시면 된다. 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 올라간 부분에서 벽이 없어져야 되니까, 그죠?
가상의 기준 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여기 딱 맞아 있나? 네. 이 벽을 잘라버리면 되겠죠. 요것도 잘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밀어도 사실 뻥 뚫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남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 엣지를 삭제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렇게 하지 마세요. 예,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남아 있으면 항상 모델에 오류가 생기더라고. 분명히 제대로 모델링 했는데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예, 제가 수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내린 결론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맞아요. 그러면 얘랑 얘가 사실상 지금 보시면 요 옥상 그리고 요 슬라브의 요 면 그리고 얘까지는 사실 하나의 재료로 모델링이 돼야겠죠. 요렇게 슬래브가,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시다가 사실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는데, 이 끝도 없는 작업을 실무 이제 여러분들 회사 취직하시면 다 직접 이렇게 예,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모델링을 하셔야 돼요. 예, 어떤 걸 켜고 어떤 걸 켜가지고 뭘 수정하고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지금 제가 얘가 실제로는 슬라브 두께랑 똑같을 테니까 딱 맞아야 되는데, 네. 그럼 제일 윗단 요거 하나를 삭제를 해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모델링이 돼야 얘가 한 재료로 똑같이 쭉 갈 거 아니에요. 네. 이음매 없이. 그래서 이런 것들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된다. 물론 이제 난간 같은 것도 다 따로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쵸? 네. 난간 만드는 것도 해보려면 해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못 만든 게 난간이랑 문이랑 창호랑 뭐 안쪽에 있는 가구들, 그 다음에 타일 표시, 그 다음에 재료에 관한 것들, 이런 거 지금 못 했거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에서 뷰 잡는 거, 그다음에 익스포트 하는 거, 요거 남은 거는 다음 주에 계속 하기로 하고, 다음 주 저희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다음 주에 수업을 마치면 스케치업 웬만하면 다 모델링 할 수 있는 정도로 실력을 좀 만들어 놓고 마무리를 합시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남을 수도 있는데, 안 남을 것 같지만 혹시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 포토샵이 있으시면 설치를 좀 다 해오세요. 포토샵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긴 해야 되거든요. 원래 한 주 풀로 포토샵을 해야 되는데 스케치업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를 하고 포토샵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 과제에 해당되는 포토샵으로 약간 레이어 가지고 패널 만드는 그 과정을 좀 알려드리고 기말 과제를 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포토샵을 꼭 설치를 해 오시고, 아마 강의 계획서상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을 거예요. 캐드랑 스케치업, 포토샵 다 한다. 그래서 포토샵을 좀 다 깔아 오시고, 다음 주에 기말과제 설명이랑 스케치업, 포토샵 이렇게 할 거다라고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없으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